이데일리 TV 종합 경제 방송 어쨌든 경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이번 주 전 세계의 시선이 베이징으로 쏠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미국과 중국의 정상 간의 만남이 있었는데요. 오늘로서 일정이 마무리됐고요. 관련한 소식들로 오늘 어쨌든 경제도 이야기들 준비해봤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분들 모셨으니까요. 끝까지 관련한 내용들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지난해 10월 에이펙에서 만남을 가진 이후에 약 6개월 만에 다시 한번 손을 맞잡았습니다. 13일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에 도착을 했고요. 다음 날 시진핑 주석과 만남을 가졌는데요. 특히나 이번 방중길이 의미가 있었던 건 9년 만에 방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1기인 2017년 11월 이후에 처음으로 중국에서 다시 만남을 가진 건데요. 이후에 정상회담이 진행이 됐는데 135분간 진행이 됐습니다. 어떤 이야기들 나왔는지 뒤에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5분 동안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을지 앞서서 우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태도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거래 타결에 집중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시진핑 국가주석의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 관계에 있어서 안정을 굉장히 강조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11월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죠. 지금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했기 때문에 거래에 좀 더 집중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시진핑 주석의 경우에는 미국과 이 중국 양국이 투키 디데스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내놨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좀 살펴보시면 기존의 강대국이 신흥 강대국의 이 부상을 우려해서 견제에 나서면 결국에는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이를 통해서 새로운 관계 패러다임을 세우려고 했다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전부터 핵심 의제로는 어떤 것들이 올라갈까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내놨는데요. 같이 한번 뒤에서 살펴보시면은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길에는 빅테크 CEO를 비롯해서 16명의 기업인이 함께했습니다. 지금 좌측의 사진을 보시면은 1열에 베센트 재무장관에 이어서 2열에는 젠슨항 엔비디아 CEO 그리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함께 팀 쿡 애플 CEO가 보이는데요. 빅테크 CEO 외에도 금융권 CEO, 골드만삭스라던가 시티그룹 CEO가 함께 했고요. 그 밖에 블랙록이라던가 보잉과 같은 기업인들도 함께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장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좀 내놨는데 이번에 경제 협력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라고 봤던 건데요. 관련한 내용들 좀 살펴보시면은요. 우선 앞서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우선은 휴전에 들어갔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연장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봤었고요. 경제 관련해서는 이 3B를 중국에 요구할 것으로 봤습니다. 이 3B라고 하면 보잉 그리고 비프, 소고기, 대두 이렇게 세 가지를 들 수가 있고요.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나중에 막판에 합류를 했죠. 젠슨항 CEO가. 이를 통해서 H200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전망이 나왔습니다. 또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가 합류했던 만큼 중국에서 이 FSD 승인에 대한 절차를 요구할 것으로도 봤고요. 지금 지정학적 이슈도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던 만큼 이란과 대만 관련한 논의도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실제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정상회담 이후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발언들이 또 나왔는데요. 우선 펜타닐 관련한 이야기들도 있었고요. 앞서 이 3B 가운데 대두 관련해서 중국이 구매에 나선다, 확대한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또 지금 경제에 있어서 엔비디아부터 좀 살펴보시면은요. H200 칩 중국 기업 10곳이 구매할 수 있도록 중국에서 승인이 났다라는 로이터의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 이 엔비디아의 칩의 경우에는 중국 시장에서 약 95%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AI 칩에 대한 규제를 나섰죠. 그만큼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매출의 13%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인 만큼 매출 타격도 굉장히 컸던 모습이었는데 이 부분을 계속해서 타개해 나가려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연초에 중국 수출을
했습니다. 다만 중국 시장에서는 자국의 기업들을 키워간다라는 이유로 구매를 허용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승인이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알리바바라던가 바이트댄스 같은 기업들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이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그리어 미국 대표부에 따르면 직접적인 회담에서 논의가 있었던 건 아니다. 젠스낭 CEO가 중국 측과 논의를 한 건 맞지만 관련해서 직접적인 이야기는 아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특히나 H200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또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국내 이 주목도도 굉장히 높았던 상황인데 시장에서는 구매를 승인하기는 했지만 실제 구매로 이어질지는 좀 미지수다라는 전망이 나오고도 있습니다. 관련한 소식들 계속해서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잉의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시주석이 200개의 주문을 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150개를 주문받기로 했는데 200개로 늘어났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좀 더 긍정적인 이야기를 내놨지만 당초 시장에서는 500대 주문도 있을 것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간밤에 보잉의 주가는 하락하면서 마무리 짓는 모습이었고요. 그 외의 이야기들 좀 살펴보시면 중국 측에서는 문을 열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백악관 측에서는 중국의 대미 투자가 확대되는 방안을 논의했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서로 좀 더 투자하라는 입장을 좀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지정학적 이슈도 이어서 체크해 보시죠. 이란 관련한 소식들도 좀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시면은요. 시주석이 어떤 식으로든 좀 도울 수 있다라고 돕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내놓기도 했고 또 중국이 이란에 군사 장비를 주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측에서도 이란의 원유에 계속해서 의존하고 있는 만큼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에 있어서 계속해서 도움을 주겠다라는 이야기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대만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경우에는 잘못 관리하면 양국이 충돌할 수도 있다라는 우회적인 경고성 발언을 내놨다라는 게 시장의 의견이고요. 루비오 국무장관의 경우에는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아니었다. 우리는 그대로 정책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이번 정상회담 외에 독립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전문가 모셨으니까요. 뒤에서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 빅딜이라 할 성과는 없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9월 시진핑 주석 부부의 미국 방문을 공식적으로 초청했기 때문에 일시적인 휴전에 가깝다라는 평가도 있는데요. 이어지는 시간에 관련한 내용들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주영 캐스터 브리핑에 이어서 제가 이어받았습니다. 이데일리의 대표 경제종합 시사방송 어쨌든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중 정상회담 특집으로 집중 진단해드리겠습니다. 세기의 만남이라고 불렸습니다. 9년 만에 미국 대통령이 중국 본토를 방문했습니다. 이것 자체로 세계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여기에 중동 전쟁으로 한국은 물론이고 글로벌 시장이 상당한 위험을 겪고 있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해법이 나왔을지 상당히 관심을 갖고 모든 사람들이 지켜봤습니다. 명확한 해법은 안 나왔지만 여러 가지 주목할 이슈들이 생겼습니다. 오늘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집중적으로 진단하고 시장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서 있는 쪽으로 먼 쪽으로 중국 분이시지만 한국 시장에서 또 중국 관련 투자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찐닝 중국 투자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찐닝 전문가분은 참고로 국내에서 증권사 연구원으로 활동하셔서 여러 가지로 한국 내 시장 상황, 또 글로벌 시장, 특히 중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정확한 해법을 진단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옆으로 이데일리의 글로벌 시장 전문 기자입니다. 성주원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성종 기자는 이데일리 이제 대표 시장 전문 기자이면서 곧 뉴욕 특파원으로 나갈 분입니다. 그래서 미국 관련 또 특히 이번 정상회담 집중적으로 잘 분석을 해주셨는데 오늘 특별하게 해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진행은 두 분 모두에게 드리는 공통 질문 각각 한마디씩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전문 분야로 해당되는 주제는 개별 질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 질문으로 두 분께 모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번 미중 정상회담 내용을 보면은 중국은 호르무즈 해협과 또 관련해서 통행료 없는 개방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미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앞서 이제 우리 김지영 캐스터가 전해줬지만 미국의 대두와 또 보잉 비행기 또 중국이 구매하는 그런 입장을 취해줬고 다만 대만 이슈에 대해서는 좀 간섭하지 말라. 애써서 우회적인 표현을 했지만 핵심 내용은 미국 보고 대만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자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하게 먼저 총평을 찍는 전문가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작년 10월 그 부산에서의 정상회담이랑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면 작년 4월에 트럼프발 관세 전쟁 이후 중국이 막관세, 희토류, 대도 이 세 가지 카드로 강력하게 반격해서 중국이 관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네. 거기에 이어서 이번 북경 정상회담을 저는 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미 2, 3년 전부터 붕괴되기 시작한 미국의 단일 패권의 붕괴 속도가 더 빨라졌다. 첫째. 네. 두 번째는 이번에 그 대화의 주도권을 화면에서도 잘 느끼셨다시피 중국 국가주석이 잡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중미 관계를 중국 쪽에서 정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 그래서 양국 관계가 재정의, 재설정됐다는 점. 세 번째는 지금까지 중국 쪽에서 계속 대만 통일 문제를 미국을 향해 강조하고 항의했지만 네.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까지 중국 국가주석 차원에서 사용했던 대만 문제 관련 표현에서 가장 강경했고 직설적인 한 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가장 특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성주원 기자께서는 어떻게 총평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뭐 많은 분들께서 아마 뭐 어떤 빅딜이나 어떤 공동 성명 이런 게 발표되지 않는 것을 좀 아쉬워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 더 이제 중요한 그런 좀 핵심적인 키워드를 좀 살펴보자면 일단은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건설적, 전략적 안정관계 구축이라는 그런 키워드를 제시했는데 이게 새로운 어떤 미중 관계의 새로운 프레임을 좀 제시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과거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 시대에는 전략적 경쟁 프레임 이런 게 이제 있었는데 거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적 안정이라는 또 프레임을 제시했고 여기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시진핑 주석이 건설적, 전략적 안정관계 이런 또 새로운 그런 프레임을 제시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조금 또 추가로 덧붙여서 의미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회담 서두에 바로 대만 문제에 대해서 좀 무관용 원칙을 명확히 선제적으로 선을 그으면서 이러한 일단은 표면적인 안정관계 구축에 대한 어떤 지향점이 결국은 조건부에 있다라는 점을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인 사안들을 이제 하나씩 분석을 해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는 분위기에 대한 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자, 이번 회담이 열리기 전부터 전체적으로 전문가들이 분석을 할 때 트럼프가 불리하고 시진핑이 다소 여유 있게 이번 회담에 임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었습니다. 자, 중동 전쟁이 마무리되지 못하다 보니까 트럼프가 좀 조급한 마음이 있었고 중국에 요구할 것들이 또 많이 생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상 중국의 시진핑이 이번 회담을 주도하지 않았냐 이런 분위기적인 해석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찔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 입장에서는 이란 이슈는 사실 우선순위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 쪽에서 가장 급한 거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란 전쟁이 발발해서 미국 쪽에서 지금 이미 사면초가인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이란 전쟁, 미국발 이란 전쟁이 이번 정상회담에 있어서 중국에게 새로운 강력한 카드를 하나 쥐어준 셈입니다. 하지만 돌이켜보서 생각하면
설령 이번 이란 전쟁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 전에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에게 있어서 아킬레스건인 히토류, 대도 이 두 개 카드를 계속해서 유지하면 되기 때문에 이란 전쟁이 발발하지 않았더라도 이번 정상회담에 있어서 미국은 상대적인 열세, 중국은 우위에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빅딜이나 어떤 전략적인 큼직한 어떤 결과물을 기대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지금 양국 정상이 고려하는 그 차원의 그 수준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고려했을 때 지금 11월 중간 선거가 가장 눈앞에 그 아주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지난달에 이미 임기일의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지지율이. 그리고 히토류 대도 카드는 아직은 실질적으로 해결되지 못했고, 그리고 이란 전쟁 전후로 해서 동맹국 체제가 많이 깨졌고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남아있는 거는 6월 또는 7월쯤에 러시아의 대우크라이나에 대한 총공격이라는 이슈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미 5월인데 11월에 진행될 중간선거에서 조금이라도 지지율, 공화당 지지층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그 전에 중국 국가주석을 미국으로 초대해서 어느 정도 만회해야 할 그런 현실적인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온 게 트럼프 대통령이 9월 24일에 중국 국가주석을 그 방미를 초청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어떤 큼직한 전략적인 고려보다는 현실적인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경제, 무역, 관세 이런 뭐 보잉 몇 대 사든지 이런 전술적인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에 없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는 중미 관계의 재설정, 재정의, 두 번째는 대만 문제를 아주 명확하게 마지막 통보 또는 경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이 양국 정상이 물론 한 자리에서 회담을 했지만 전혀 우선순위로 고려하는 점이 다르다는 점이 저는 아주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찡닝 전문가분께서는 꼭 이란 전쟁이 아니더라도 이번 회담은 어차피 중국 시진핑이 유리한 상황이었고 트럼프가 불리한 입장이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자 우리 성 기자께서는 전체적인 분위기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역시 말씀하신 대로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런 점들이 미국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부담이 안고 이 회담을 준비할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중동 지역 내에서의 입지를 감안했을 때 중국이랑 또 시진핑 주석이 이번 회담의 주도권을 갖고 시작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란 전쟁을 계속 지금 진행해오는 과정에서 어쨌든 중동에 지금 발목이 잡혀 있고, 그다음에 이 대만에 대한 어떤 군사적인 억지력 그리고 탄약 재고가 좀 소진되는 그런 부분들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에서 만약에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뭔가 무력적인 측면에서의 위협을 행사하려고 할 때 그것을 견제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졌다라는 점, 이런 점들이 미국 입장에서는 조금 더 여류에 있는 상태에서 일단은 회담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반면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란산 원유의 핵심적인 구매자로서 이란의 강력한 그 경제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통해서 뭔가 이란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저자세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런 구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체적으로 두 분 모두 이번 회담은 시진핑에게 다소 유리하고 트럼프에게는 불리한 회담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상황을 시작하기 전에 그렇다고 저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회담이 끝난 지금 시점에서 조금 우매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지켜보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승패를 또 구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회담의 위너는 누구라고 보시는지 간단하게 또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찔링 전문가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중국에서는 누가 위너라는 이런 질문이 잘 안 나오는데요. 근데 한국에서는 자주 받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이 나오는 전제가 하나 있는데 지금까지 2차 대전 후에 미국이 단일 패권이라는 전제 하에서 항상 대국 관계를 제로섬 게임 또는 투키디데스의 함정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의는 지난 10여 년 동안 중국 국력의 향상, 어떤 국제 질서의 급변하는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고 이런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것은 중국의 역사 발전 과정에는 적합하지 않는 그런 따옴표가 달린 진리 이자 원리입니다. 그래서 누가 위너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면 현실적으로 당연히 중국이 지금 우위에 있죠. 이번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간 선거가 너무 코앞에 닥쳐왔기 때문에. 근데 화면을 보시면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중국 국가주석이 1번부터 5번까지 5가지를 강조했는데요. 1번과 2번이 바로 이번에 양국 관계의 새로운 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거에 대한 중국 쪽의 강력한 의지인데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단일 패권 하의 그런 제로섬 게임 이런 전제하에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것을 많은 한국의 학자들도 계속 복사 붙여넣기 해서 많이 인용했지만 이거는 사실상 지금 G2 간의 관계나 상황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 국가주석이 강조한 첫 번째는 2026년을 양국 관계에 있어서 과거를 계승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어떤 역사적이고 새로운 이정표가 되는 해로 만들어가길 원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대부분 국가 간 관계에 있어서 어떤 전면적인 포괄적 관계, 우호 관계 이런 표현이 많았는데 이번에 중국 쪽에서 새로운 표현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즉 중미 건설적 전략적 안정관계, 중미 건설적 전략적 안정관계. 그래서 이거는 과거에 그냥 대국 경쟁에 있어서 한 나라가 반드시 다른 나라와의 그 무력적인 전쟁을 통해서 망하게 해버린다. 이게 아니라 중국 입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 G2 이 양국이 경쟁 속에서도 공존하는 이런 전략적으로 경쟁하면서도 일부 분야에서는 협력하면서 공존하는 이런 무력 충돌이 없는 이런 양국 간의 건전한 안전관계 이렇게 새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위너인 거는 저를 포함해서 또는 시청자분들이 딱 보면 다 마음속으로 다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중국 국가주석이 투키데스의 함정이라는 이 서방식 미국 중심적인 서방 중심적인 이런 표현에 대해서 이미 직설적으로 이미 거론한 거는 이제부터는 서방식의 그런 전형적인 서사 방식 패러다임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새로운 장을 열어가겠다 이런 강력한 중국 쪽의 의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성 기자께서는 우매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분석적인 차원에서 또 재미를 가미해서 누가 위너라고 보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회담을 시작하면서 이미 시진핑 주석이 키를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시 주석 그리고 중국이 전략적 승자가 되었다는 평가가 우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중국이나 미국이나 어떤 하나의 이슈를 갖고 서로 줄다리기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 아니라 각자가 원하는 바가 있었거든요. 중국은 대만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미국은 이란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그게 서로 그걸 이해해주고 서로에게 힘을 실어준다면 각자가 다 마음속으로는 우리 성공적으로 회담하고 돌아간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제 첫날 정상회담 끝나고 중국은 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그런 이슈를 좀 알린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백악관이 이 첫날 정상회담 끝나고 보도자료에서 중국도 이란의 핵 보유를 반대하는 것 그리고 호르무즈를 재개방하는 것에 동의했다. 이런 이제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거든요. 그런 점 봤을 때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원하는 바를 일단은 얘기를 들었다. 중국도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일단 얘기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좀 해석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전문가 두 분 얘기를 듣고 이제 진행하는 제 입장에서 그걸 정리를 한다면 자, 미국식 표현으로 따지면은 무승부. 서로 얻을 걸 얻었고 또 할 거를 했다, 말할 걸 했다. 이렇게 보면 무승부라고 볼 수 있는데 중국식 또 동양적인 표현으로 표현을 하면은 서로 이겼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분석을 해드리고요. 자, 한국 입장에서 역시 제일 중요한 거는 중동 전쟁이 이제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 종전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미국의 슈퍼파워, 글로벌 지위가 변화가 얼마나 급격히 있을 것인가,
이런 글로벌 시장의 변화일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이번 회담을 보시고 향후 전망을 또 한번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찍님께서 또 먼저 해주실까요?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호르무즈 해협 포함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질서의 재편을 또 어떻게 보시는지 네. 전체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2023년부터 이미 미국이 단일 패권은 붕괴되기 시작했다고 정의를 내렸고요. 물론 사람마다 그 정의를 내리는 기준이나 강도가 다르겠지만 저는 이번 G2 간의 정상회담은 미국 단일 패권의 붕괴의 가속화를 전 세계에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 중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 또 빈도 높게 양국 정상이 만나면서 만나면 만날수록 그 붕괴 속도는 빨라지고 균열의 그 소리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일 패권이라는 세계 구도에서 이미 G2뿐만 아니라 전 세계 200개국 중에서 150개국이 글로벌 사우스 개발도상국 나라. 그래서 중국의 경제 규모가 가장 커서 그렇지 중국뿐만 아니라 점점 더 많은 글로벌 사우스 나라들이 경제력, 군사력, 외교력, 종합적인 국력이 상승하면서 이제 전 세계의 그런 국제 구도는 이미 단일 패권에서 세계 단극화에서 다극화로 이미 가속화해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는 저는 이번 G2 정상회담은 저는 직간접적으로 우호적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G2가 중국에서 강조하는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 경쟁 속에서 공존하는 방식으로 무력 충돌 없는 전제하에서 경쟁 속에서 공존하는 형식으로 계속 가면 그러면 한국을 비롯한 미국이 동맹국이든 비동맹국이든 미국이랑 중국이랑 경제 무역이든 군사나 외교 여러 면에서 협력할 수 있을 때 상대방 그 다른 나라의 눈치를 안 봐도 되는 좀 더 유해지는 그런 국제 환경이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성 기자께서는 앞으로 글로벌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이 미국 합동참모본부의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탄약 재고가 소진되면서 대만 등 다른 지역에서 미국의 억지력이 약화됐다라는 것을 미국 합동참모본부에서도 인정을 했고요. 반대로 중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외교적, 또 군사적, 경제적으로 세계적인 영향력을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이제는 미국에 맞서는 동등한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방금 전문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다극화 시대가 앞당겨지고 있는 그런 흐름. 뭐 심지어는 지금은 뭐 이제 무국화 시대가 왔다. 뭐 이런 지금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니까요. 그렇게 이제 국제 질서 자체가 좀 많이 바뀌는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의 세계가 도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두 분 모두 말씀해 주신 대로 국제 질서 또 국제급 슈퍼 파워의 지위가 변화가 되고 있다. 또 앞으로 그렇게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 찐닝 전문가께 중국의 입장 또 중국의 상황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알고 분석하기 위해서 질문을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이 회담에 임하는 모습이 저도 좀 깜짝 놀란 게 이번에 조금 더 바뀌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좀 자국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을 하고 먼저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중국의 전략이 바뀌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네. 방금 앵커님이 이번 분위기가 중국이 좀 변화가 네. 보인다. 근데 저는 중국의 국가 발전 전략이든 경제 산업 전략이든 외교 전략이든 지난 몇십 년 동안 크게 바뀐 적이 없어요. 네. 특히 외교 전략이랑 관련해서는 1949년 중화민공화국 그 건국 이래에 계속해서 시정일관 강조 원점이 5개 원칙, 그거는 네. 변화가 없고요. 그 후에 2021년, 22년, 23년 추가로 내용이 있지만 기본적인 타국 내정에 대한 불간섭, 뭐 주권 존중 네. 이런 거는 뭐 평화 공존 이런 거는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방금 앵커님이 중국 쪽에서 어떤 멘트를 할 때 좀 더 명확해지고 강도가 강해지다 이런 네. 변화는 사실 그 멘트라기보다는 중국의 국력의 네. 향상 이게 가장 큰 변화죠. 네. 왜냐하면 추세적으로 이미 미국의 종합국력이 점진적으로 약화되는 추세, 그와 더불어 중국의 종합국력 그리고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사우스의 종합국력이 전체적으로 향상되는 이런 추세는 이미 역사적으로 또는 미래적으로 불가역적인 이런 네. 기정사실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양국 정상이 어떤 멘트도 중요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거는 G2 간의 종합국력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중국의 외교 전략을 질문하셨는데
화면을 보시면 이 그림 하나로 아마 어느 정도 설명이 될 것 같은데요. 네. 화면을 보시면 이게 작년 12월부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방중까지 1, 2, 3, 4, 5개월 만에 이미 한 20개국의 정상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정상급 방문이고 그 밑에 고위직은 너무 많아서 생략하고요. 네. 그래서 5월까지 지금 2개국의 정상의 방중이 아직 남아 있는데 네. 러시아 그 푸틴 대통령이 아마 빠르면 5월 내로 바로 중국을 네. 방문하게 됐고 그리고 파키스탄 대통령은 5월 23일쯤에 중국을 방문하기로 이미 공개 석상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한국 대통령님을 포함해서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왜 중국에 올까요? 본질적으로는 G2 간의 양국의 종합 국력의 본질적인 네. 변화 또는 추세적인 변화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중국의 국력의 변화에 따라서 입장은 사실 변하지 않았지만 표현에 있어서 조금 더 단도직입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그런 걸 이제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지금 이제 나오신 김에 또 여쭤보고 싶었던 게 한국에서는 이제 중국 경제가 옛날만 그렇게 급성장, 고도 성장이 안 되고 뭐 작년부터 재작년인가요? 시작된 그 부동산 경기 침체부터 해서 중국 경제가 예전만 못하다. 물론 성장은 하지만 고도로 성장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내부적으로 경제가 좀 어려움이 있지 않냐 이런 분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 지금 중국 내부의 경제 상황이 어떤지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네, 중국 경제 규모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네. 한두 마디로 요약하기 어렵지만 아마 앵커님이 지적해 주신 거는 몇 년 전부터 중국의 그 부동산 네. 침체 그걸 말씀하셨는데 근데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이 딱히 좋은 나라가 과연 있을까요? 그리고 중국 경제를 바라볼 때는 물론 부정적인 면을 찾으려면 끝도 없이 찾을 수 있고 긍정적인 것도 수백 개, 수천 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부동산, 중국 경제 전반에서 부동산이라는 이슈를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왜냐면 부동산은 80년대부터 그 후에 3, 40년 동안 이미 중국의 경제 성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지만 한 3, 40년 동안 그 역사적인 사명을 이미 마쳤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의 부동산 그 둔화는 자연스럽게 부동산이 둔화된 게 아니라 중국 정부가 2016년부터 슬슬 강도를 올려서 특히 2020년부터 세 가지 레드란 중국 정부, 중앙정부가 능동적으로 이미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지 않은 비생산적인 전통산업인 부동산업의 거품을 억제하고 그 대신 좀 더 생산성이 강한 첨단, 하이테크, 반도체, 전기차, 네. 태양광, 배터리 또는 AI 이거를 포함해서 그래서 중국 정부가 원하는 것은 몇 년 동안 진통을 겪더라도 어떤 중국의 장기적인 국가 발전을 위해서 전통 산업이랑 첨단 산업, 구경제랑 신경제의 어떤 구조 변환을 위한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중국의 대부분 도시의 집값이 2020년 또는 2021년에 고점을 찍고 지금 네. 거의 최소 30%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작년 12월부터 특히 올해 들어서서 북경, 상해, 심천 이런 슈퍼 대도시, 일선 도시를 비롯해서 많은 지역에서 특히 일선 도시 범위 내에서 신규 주택 매매량, 중고 주택 매매량이 드디어 바닥을 찍고 조금씩 전년 동기 대비 개선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현지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아직은 중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만 어쨌든 어떤 장기적인 그런 바닥권을 지금 지나가고 있다. 네. 그리고 좀 더 생각의 범위를 넓혀서 생각하면 한국 경제에서도 부동산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중국의 전체 GDP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 여기서 부동산이라는 것은 부동산 개발업체 플러스 부동산이랑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전체 밸류체인 네. 합계, 이 비중이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숫자를 말씀드리면 2020년이 이 부동산 관련 전체 밸류체인의 GDP 대비 비중이 고점을 찍었는데요. 2020년에 23%였습니다. 네. 하지만 2025년에는 이미 19%로 떨어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떨어질 겁니다. 이와 반면에 중국 전체 GDP에서 첨단 산업을 포함한 하이테크, 신경제 이런 비중은 2020년에는 15%에 불과했지만 지금 2025년 말까지 이미 20%를 돌파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7, 8년에서 10년 동안 이런 진통을 겪어서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 발전에 좀 더 유익한 이런 조짐이 보이고 있다.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체감이 다르겠지만 중국이 작년에 성장률이 5%잖아요. 네. 그러면 중국 작년 기준으로 중국보다 유일하게 성장률이 높은 게 인도. 그 네. 외 나라는 화면을 보시면 2025년 선진국들을 보면 거의 평균이 1%대고요. 네. 그리고 다음은 2025년만 보시면 중국, 인도를 포함해서 대부분 신흥국 시장은 한 평균 4%대입니다. 네. 그러면 선진국이든 일본, 한국이든 한국에서 반도체를 제외하면 거의 1% 또는 0% 가까운 성장률을 가진 나라가 이렇게 많은데 그 어떤 근거로 중국의 5% 성장이 전체적으로 중국이 부동산 때문에 안 좋다. 이렇게 너무 일차원적으로 정의를 내리기에는 좀 불합리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이 5개년마다 전체적인 국가 발전 전략을 세우잖아요. 네. 그래서 2026년부터 2030년까지가 15차 5개년. 그러면 15차 5개년 계획을 작년 10월에 중앙정부에서 발표했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강조한 점이 있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는 아무래도 기술 자립 그리고 첨단 하이테크 이런 산업을 계속해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인력도 육성하고 기업 차원에서도 열심히 R&D해서 그래서 지금 앞으로 5년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중국 정부는 중국 경제에 있어서 한 30%를 차지하는 제조업 이 근간적인 부분을 계속 유지하되 구조적으로는 너무 생산성이 없는 부동산이나 이런 구경제 비중을 점점 축소된 동시에 첨단 하이테크 이런 산업을 점점 비중을 확대하자.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 하나 이슈만 보기에는 그렇고 전체적인 국가 전략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부동산 경기에서 첨단 하이테크 경제로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AI 산업이 지금 화두 아니겠습니까? 네. 미중이 양강 체제를 지금 글로벌 시장이 형성하고 있는데 네. 이번 회담에서 재밌었던 부분이 젠슨 왕이 원래 방중 CEO단에 포함이 안 됐다가 네. 가는 길에 포함이 됐어요. 네. 그 정도로 상당히 AI 산업, 미중 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우리 찐린 전문가께서는 중국의 지금 AI 산업이 어떤 분위기로 가고 있고 이번 회담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 간에 AI, 반도체 이쪽의 협력이 물꼬가 터지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물꼬가 터지다고 이렇게 판단하기엔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드라마틱하게 그 방송 직전에 젠슨황 CEO가 합류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영상도 많이 나왔고, 근데 저는 트럼프 행정부 입장, 젠슨황 CEO 입장,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도 이 세 가지 입장에서 좀 다각도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경제, 무역, 산업 측면에서 중국에게 있어서 중국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딱히 강력한 카드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나마 지금 그 첨단 AI 측면에서 엔비디아가 전 세계 1위니까 어느 정도 우위를 갖고 있으니까 막판에 혹시 이 엔비디아 젠슨황을 통해서 어떤 중국이랑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가격 역할 그런 걸 조금 살짝 기대했던 것 같고 하지만 젠슨황 입장에서는 사실 가장 절실하게 아무리 블랙베리 세계 최고 AI 칩이든 뭐 H200 차 상위 모델인 H200이 좋더라 하더라도 중국이라는 최대 시장이 사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거든요. 네. 근데 지금 과거 몇 년 동안 엔비디아 매출 구성 중에 지역별을 보면 가장 중국 시장 비중이 높았던 게 2022년 26%에서 거의 3분의 1에 가까운. 근데 지난주 젠슨황이 공식 석상에서 했던 발언이 과거에 2022년 때는 중국의 AI 첨단 칩 시장에서 엔비디아 시장 점유율이 95%로 완전 독점 지위였는데 이제는 거의 0이다. 그리고 지난달에 그 루트닉 미 상무부 장관도 청문회에서 작년 12월에 엔비디아 젠슨황이 매출의 H200의 매출의 25%를 트럼프 행정부에 상납하는 조건으로 이미 대중국 수출을 허가했지만 4개월이 지난 지금도 중국에서 딱히 어떤 빅테크 업체가 사주지 않고 있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젠슨황 입장에서는 전 세계 AI 칩의 한 수요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 시장이 안 사주면 지금까지는 미국의 반도체주든 AI주든 지금 글로벌 AI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주가가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엔비디아 입장에서 주가가 중장기적으로 어떤 고공행진을 유지하려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결국은 중국 시장에서 그 매출, 그 상업적 이익을 메꿔줘야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화웨이의 굴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데이터가 가장 일목요연하다고 생각하는데 2025년 말까지 중국 국내 AI 칩 시장에서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국산 AI 칩의 시장 점유율이 이미 40%를 돌파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말까지는 50% 돌파
돌파 전망이고 2028년까지는 80% 돌파 전망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8년까지 한 2, 3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 만약 화웨이가 대장이고 그 외에 4-5개 스타트업 GPU 업체도 있는데요. 그럼 2, 3년 동안 화웨이도 수율 성능 올리고 다른 스타트업 업체도 함께 같이 싸우는 것처럼 열심히 하면 2, 3년 사이에 젠슨황 입장에서는 중국이라는 가장 큰 시장을 잃어버리고 그 시장을 화웨이에게 그냥 선물로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번 마지막에 드라마틱하게 비행기에 오른 그 모습을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엔비디아는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젠슨황 CEO 입장에서는 미국의 정치적 올바름에 복종해야 됩니다. 네. 하지만 상업적 이익을 고려하면 빨리 하루라도 빨리 중국에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고 젠슨황 입장에서 정치적 올바름을 지켜야 하는 동시에 그와 모순적으로 상업 이익도 지켜야 하는 이런 모순적인 이런 거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젠슨왕 말씀해 주셔가지고 젠슨왕도 또 모순적인 상황이 본인은 대만 출신이지만 또 지금 중국의 입장은 대만 작심발을 또 시진핑 주석이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는 별반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자, 그렇지만 앞으로 이게 또 내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미중 관계에 뭐 여러 가지 또 우려 섞인 목소들이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좀 분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입장에서는 역사적으로든 국가 이익적으로든 대만의 완전 통일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시간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손실을 최소화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제 조건으로 좀 더 스무즈하게 통일하냐, 그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대만 통일에 있어서는 법리적으로든 이미 중국이 충분히 그 법리적인 무기를 갖고 있고, 그리고 이미 군사적인 준비도 돼 있고, 하지만 사람들이, 특히 한국 분들이 착각할 수 있는 게 대만 통일을 위해서 평화 통일도 있고 무력 통일도 있지만 중국이 무력 통일의 군사 준비 이미 다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한국 분들은 그러면 좀 무서운 게 아니야 혹시? 근데 아닙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무력 통일의 준비를 만단한 준비를 했다는 것은 오히려 평화 통일의 가능성이 더 올라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은 평화 통일을 원하지 무력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앵커님이 트럼프 대통령이 딱히 대만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근데 우리는 그 135분 동안 양국 정상회담 내용을 다 알 수는 없고 기사 또는 중국 양쪽의 SNS나 공식 문건, 기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공화당 쪽을 대변하기 때문에 만약 너무 공식 석상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요구한 그 대만 문제를 그렇게 응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하면 공화당의 내부의 아주 강경파에게 아주 혼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느 정도 수위 조절을 한 것 같고요. 하지만 아주 현실적인 거는 이미 시간이 흐를수록 중국의 종합국력의 향상에 따라서 중국은 이미 평화통일 준비를 다 해놓고, 하지만 미국이 가장 아직은 패권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만약 과거의 표현상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해서 대만 독립을 반대한다, 약간의 수위 조절을 해도 중국 입장에서는 평화 통일을 할 때 국제 여론이나 이런 노이즈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 중국 입장에서 좀 더 순조롭게 손실과 소모를 줄이는 전제하에서 이 문제를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도 올해 아직 양국 정상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3번 남아 있잖아요. 이 문제는 계속해서 중국 쪽에서 명확하고 직설적으로 미국에게 압박을 가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다시 또 이제 관련해서 또 질문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송주원 기자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중 정상회담 이번 만남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얻은 최대 성과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이 이란 문제를 조금 중국을 통해서 이란 문제를 조금 빠르게 해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장 컸을 텐데, 그런 점에서 첫날 정상회담 끝나고 백악관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바로 중국도 이란의 핵 보유를 반대한다, 그리고 호르무즈의 재개방에 동의한다, 이런 내용들을 강조해서 넣었거든요. 그만큼 일단은 미국으로서는 그런 중국도 거기에 동의한다라는 이야기를 일단 끌어낸 것, 그것이 미국 입장에서는 성과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추가로 부수적으로 이제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중국이 이제 보잉 항공기 200대를 구매하기로 한 것.
혹은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 그 무역 대표부 인터뷰가 나왔는데 향후 3년간 매년 수백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합의가 곧 조만간 이제 확정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인터뷰가 방금 나왔는데 그런 것들이 미국이 이제 중국과의 회담에서 좀 부수적으로 얻어낸 그런 경제적인 측면의 성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종전이 사실 한국에서는 제일 관심 사항인데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이란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중국인데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을 통해서 이란에 조금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고 전쟁을 최대한 빠르게 끝내고 싶은 그런 상황일 겁니다. 다만 이것이 뭐 일단은 얼마나 빠르게 뭐 전쟁이 끝날지는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다만 중국이 일단은 또 중국도 직접적으로 이란한테 뭐 이거를 해라 말아라고 말하기가 좀 또 곤란한 그런 입장도 있을 텐데 어쨌든 중국도 뭐 재건 지원이나 혹은 투자 제한 이런 것들을 매개로 해서 이란이 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나 이런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외교적인 그런 형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뭐 시간이 그냥 훌쩍 지나가가지고요. 공통 질문으로 저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데 지금까지 이란 정전 문제에 있어서 중국을 계속 강조하셨는데 저는 조금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당사국은 미국, 이스라엘, 이란입니다. 그래서 전쟁 협상의 결과는 정전이든 휴전이든 뭐 전이든 당사국인 양국이 전쟁터에서 결과를 내야 그게 정전이든 협상 결과로 이어지고요. 그게 가장 핵심 조건이고 하지만 아까 앵커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란 원유의 90% 이상을 중국이 사주고 있고 그러면 경제적으로든 지정학적으로 이란이랑 1대1 대화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 하지만 러시아를 뺄 수 없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푸틴 대통령이 빠르면 5월 내에 중국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왜 중요하냐면 이란 외무장관이 4월 27일에 러시아를 방문했고 5월 6일에 중국을 방문했고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중국 오늘 귀국하고 그러면 빠르면 5월 내로 푸틴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고 5월 마지막 주에 파키스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합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정전을 논하기는 너무 시기상조고 당사국인 아닌 중국이랑 러시아의 정상 간에도 어느 정도 직접 만나서 합의를 도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정전까지는 좀 더 소모적인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30초씩 딱 클로징으로 말씀을 2개 질문을 드릴 거예요. 하나씩 30초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상회담 후에 투자 시장 차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우리 증시 또 많이 참여하고 계신데 눈여겨볼 업종, 종목 뭐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찐인 전문가께서. 네, 눈여볼 업종이나 종목은 사실 변화가 없는데요. 여전히 AI랑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AI,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장비, 소재, 전체적인 밸류체. 왜냐하면 지난 1년 동안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핫한 고공행진한 증시가 한국 증시라서 근데 사실 중국 본토 증시도 이미 지난 10년 이래 그 최고치를 경신했거든요. 하지만 상승폭이 한국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서 좀 묻힌 면이 있는데 하지만 중국이 작년 8월에 이미 중앙정부에서 AI 플러스, 즉 AI과 제조업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을 AI에 접목하는 이런 중장기적인 국가 정책을 내세웠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익 실현이 나오거나 좀 조정할 때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AI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전체적으로 AI 플러스 반도체 이런 핵심 분야에 대한 투자 의견은 저는 변화가 없습니다. 네, 성 기자께서도 말씀해 주시죠. 네, 저도 뭐 AI나 반도체 이 업종 좀 지켜보셔야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거기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뭐 전통 수출 섹터, 뭐 농산물, 에너지, 의료기기 이런 부분들이 미국 입장에서는 일단 뭐 항공기나 농산물, 의료기기, 에너지 중심의 무역 구도를 좀 무역 구조를 유도할 그런 방침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이런 전통 수출 섹터도 좀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글로벌 시장에서 관전 포인트 보는 지혜 짧게 20초씩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책 2권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1980년대 트럼프의 저서 거래의 기술, 그거를 먼저 보시고 하지만 2500년 전에 중국이 만든 손자병법, 이 2개 책을 비교해서 보면
왜 지금 중국이 인내력을 갖고 정합국력을 확실히 향상해서 미국발 여러 가지 도발이나 제재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그래서 이 두 권의 책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성 기자께서 한 말씀만. 네,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건설적, 전략적 안전관계라는 그런 새로운 이제 포장지가 만들어졌는데 이 아래에서 양국이 서로의 어떤 그런 지정학적 이익을 놓고 아슬아슬한 거래, 또 신경전을 벌일지 이런 점들이 향후 증시와 또 경제 방향성을 결정지을 변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특집으로 마련해드렸는데요. 자, 찐린 중국 투자 전문가, 그다음에 성주환 이데일리 글로벌 시장 전문 기자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미중 정상회담 마치고 저희가 특집으로 보내드렸는데요. 오늘 저희 분석을 통해서 시장을 보는지에 조금이나마 얻으셨기를 바라봅니다. 자, 어쨌든 경제 매주 금요일 오후 4시에 변함없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고 많으셨고요. 평안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